그런 기본을 갖다 무시하면 어떡합니까? 그거 못하면요, 비겁한 대통령 됩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예, 김병준입니다. 유튜브를 찍자고 해놓고 바로 한번 그러면 첫 번째 유튜브를 찍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질문하시면 제가 바로 적극적으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받겠습니다. 그야말로 막 가는 거죠. 막 가는 겁니다. 이거 저도 웬만한 걸 다 상상을 하고 했는데 이 정도까지 가리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아주 그냥 끝장을 보자고 이제 막 가는데 왜 이럴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뭐 흔히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원전 감사, 옵티머스 비리 뭐 이런 것들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 올 피해를 걱정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틀림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정부가 말기 현상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자면 레임덕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언제부터 두려워하는 걸 제가 느꼈는가 하면 조국 사태 때부터 제가 느꼈습니다. 조국 사태 때 그 사실은 얼마든지 사과하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근데 끝까지 밀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지 않습니까? 그게 뭔가 하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다고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전 반대 해석입니다. 자신감이 아니고요. 이 두려우니까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다. 실제로 그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이 참여정부 때 이해찬 총리의 그 골프 파동 해가지고 이해찬 총리가 사표 내고 난 다음에 그때 밀려서 사표를 내게 됐거든요. 그 이후로 실질적으로 국정에 있어서의 이 장악력이 뚝 떨어지고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가 고생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그때의 그 악몽이랄까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밀리면 안 된다라는 이 강박관념, 이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옵티머스나 이런 데 대한 두려움, 이제 이렇게 겹쳐지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보면은 정부가 그동안 그 실패해온 것들, 정책 실패라든가 우리 경제적 어려움 이런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이렇게 띄우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 지금 우리 국정의 난맥이라든가 그다음에 국정 실패의 그 기록들을 우리가 따지기 시작하면요. 지금 윤석열 사건의 10배, 20배가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윤석열 그 검찰총장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청와대는 재미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윤석열 사무총장이 뜨면서 야권의 존재감이 약해지는 것도 하나의 큰 덕이죠. 또 그런가 하면은 여권 내에도 그 분화될 가능성이 있는 세력의 지지도가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했는데 윤석열 그 총장 문제가 등장을 하고 윤석열에 대한 지지도가 올라가면서 그쪽 지지도가 꺾이는 이런 양상들도 벌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가진 말기 현상에 대한 그 두려움, 그 다음에 권력을 그 제대로 컨트롤 못하는 데 대한 그 두려움도 좀 들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지금 그 효과를 보고 있단 말이지. 일석이조, 삼조, 사조를 보고 있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막 가는 것 아닌가. 근데 저보고 제일 큰 게 무슨 원인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두려움 같아요. 권력 누수 현상에 대한 그 두려움이 이렇게 막 가는 이런 쪽으로 나타나지 않느냐.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듭니다. 기본적인 것만 이야기를 하죠.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철학이 있고 논리가 있고 명분이 있으면 왜 이거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어느 쪽이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뭐 특히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을 텐데 그 이야기를 해야죠. 지금 당연히. 국민들이 전부 관심이 여기가 있는. 근데 안 하는 것은 스스로 지금 명분도 없고 철학도 없고 논리도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 개혁에 관해서만도 제대로 된 검찰 개혁안을 가지고 있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검찰 개혁안이라면요. 설명하죠. 왜 설명 안 합니까? 그거 얼마나 쉽습니까? 와서 설명하면 되는데. 근데 지금 검찰 개혁안조차도 지금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검찰 개혁의 일부입니까? 아니에요. 검찰 개혁이라는 게 정치 권력으로부터 검찰을 해방시키는 것이, 정치 권력과 거리를 두게 하는 것이 검찰 개혁이 가장 기본일 텐데. 지금 아니잖아요. 검찰을 완전히 권력의 죽으로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검찰 개혁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 검찰 개혁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왜?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우리 봤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만 해도 자기가 논리가 있으니까 평검사하고도 대화를 했어요. 지금
사태가 이 정도 갔는데 제가 한번 권해보죠. 문재인 대통령 그때 본인이 민정수석 했을 때 그 일어났던 일 아닙니까? 평검사하고의 대화 좀 해보면 어떻습니까? 못할 거 있습니까? 이렇게 떳떳하고 말하자면 명분 있고 검찰개혁 하겠다고 정권에 운을 걸고 하는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평검사하고 대화 못합니까? 그때 노무현 대통령 평검사 대화할 때 그때 민정수석 하면서 말리질 못했거나 아니면 권했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리고 옆에서 봤지 않습니까? 한번 하십시오. 떳떳하게. 그건 못하면요. 비겁한 대통령 됩니다. 한번 하십시오. 제가 권해드립니다. 자신감 결여죠. 아까 지금 대통령께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신감 있으면은 논쟁을 해야죠. 국정조사 그것도 국정조사까지 뭐 할 건 뭐 있습니까? 당대표나 대통령이 검찰총장하고 공개 토론하면 하십시오. 당대표가 돼서 그거 하면 못합니까? 서로가 그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국정이 이렇게 지금 혼란스러운데 이것을 넘어가기 위해서라도 대화 한번 해야죠. 국민들 앞에서. 지금 윤석열한테 판 깔아준다. 그게 두려워서 못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거듭 이야기 드립니다. 논리, 철학, 명분이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하십시오. 국정조사도 하고요. 국정감사를 하고 국정조사도 하고 아니면 공개 토론도 하고 하십시오. 먼 관계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 여당 아닙니까? 검찰도 정부의 행정부의 일부분이고 한번 하십시오. 자꾸 그렇게 일방적으로 찍어 누르고 그걸 갖다가 제가 추미애 무슨 윤석열 갈등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갈등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윤석열을 찍어내려고 그러다 보니까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그럼 찍어내려면 찍어내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정당하다면 일방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상대를 앉혀놓고 이야기하십시오. 그 정도 자신 없이 지금 여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한번 하십시오, 거기도. 하나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 또 하나는 거기서 파생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공무원에 대한 무시, 또 무시를 넘어서 일종의 모독,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이제 앞서 이야기한 민주주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데서 오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린 선출된 권력 아니냐. 국민으로부터 모든 권한과 권력을 위임받았다. 그러니까 행정부를 우리가 통제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행정부에 소속된 검찰총장이든 아니면 저 구급공무원이고 뭐 장관이든 다 선출된 권력의 그 통제를 받아라. 소위 민주적 통제론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근데 틀렸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지금 잘못됐어요. 민주적 통제라든가 이것을 어떻게 어떤 범위까지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민주주의 안 합니다. 우리 그런 민주주의 한 적도 없고요. 그걸 민주주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게 뭡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권력에 대한 권력의 부정적인 속성을 이해하고 그 위에서 나온 게 민주주의인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 보십시오. 선거와 정당이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선거와 정당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 결과물인 선출된 권력이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권력에게 정권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법, 행정, 사법을 우리가 적절히 나누고 그 구분을 하고 하는 거예요. 언제 선출된 권력한테 그 권한을 갖다 다 준다고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그건 언제 이야기인가 하면 옛날 막스 레닌이 이야기를 했던 민주집중제. 그 민주집중제라는 게 뭔가 밑에서부터 쭉 선출해가지고 올라가고 선출된 권력이 정점에 있고 거기서 내리는 명령을 하부 조직들은 그냥 무조건 복종하는 그런 체제를 아마 연상하시는 것 같은데요.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제가 정색을 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그런 나라들 성한 나라 없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고 싶어서 그런 이야기 하십니까? 뭐 안 되죠.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정말 민주주의 체제는 입법, 행정, 사법을 다 나누고, 그 다음에 공무원도 장관 있고, 국장 있고, 저 밑에 거국 공무원까지 자기 영역이 다 있고,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다 있는 겁니다. 거기에 겁 없이 너들이 감히 여기다 입을 여느냐? 도대체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에 대한 모독이죠. 제가 공무원이라도 지금 화나겠어요. 그런 민주주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민주주의 교본을 새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꼭 더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세상이 빠르게 변하거든요. 옛날 농경시대 때는 그나마 선출되는 의원들한테 내 권한을 많이 위임했어요. 왜냐하면 2년 뒤에나 3년 뒤에 일어날 일이 그거니까 대충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은 아니거든요. 세상이 빨리 변하다 보니까 내년에 무슨 일이 날지 후내년에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내가 내 권한을 갖다 다 위임합니까? 찍어서 당신을 대표로 보내긴 하는데 때가 되면은 중대한 사안이 있으면 나한테 의견도 물어보고 국민들 여론이 어떻게 흐르는지도 물어보고 이해 당사자들도 좀 만나보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그러면서 결정하라는 게 오늘날의 민주주의고 오늘날의 대의제도입니다. 그런 기본을 갖다 무시하면 어떡합니까? 국회의원께서.
그건 아닙니다. 진짜 아닙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런 민주주의를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그건 공무원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공무원에 대한 모독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오해입니다. 오늘 첫 영상 적극적으로 찍었습니다. 부족한 게 많은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더 철저히 준비해가면서 꼭 드려야 될 이야기들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기는 정치만이 아니라 바르고 옳게 이기는 정치를 위해서 필요한 이야기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